A4 용지 35장에 해당하는 설명서까지 내놨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내거든요, 잘. 판결문도 며칠 있다 나오는데 쫙 봤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다 보셨어요? 예. 왜냐면 35장이라 봐야 법조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두 줄 건너 띄우고. 폰트도 있고 거기에 증거 있고 뭐 판례 이론 나와 있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지 싶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요, 많이 김기춘 있죠. 전 비서실장이 정점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도가 돼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었고 그 명단을 만드는데 정무수석실의 비서관 두 사람이 동원이 됐고 예. 그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문화체육 교육문화수석실도 연락이 됐고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사항을 하달을 한 다음에 그거를 총괄 취합해서 명단을 만들었고 그 명단을 다시 문체부에 내려보내서 그냥 명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원 배제까지 했기 때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유죄라고 예.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조윤선 장관은 왜 무죄냐? 그때 조윤선 장관은 어느 위치에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안 갔다는 거예요, 정무수석실에. 명단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에, 만들어진 이후에 정무수석실에 갔기 때문에 정무수석으로서는 그때 직접 관여를 안 했다는 거고. 무슨 얘기예요? 집행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집행을 할 때는 문체부에 갔는데 문체부에 딱 갔을 때는 이미 집행이 이뤄진 다음에 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 그 남겨진 서류를 파기하라고 지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서류를 파기하라고 했고 남겨진 그런 게 문제가 됐다는 걸 인지는 했지만 실제 지원 배제에 자기가 사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왔는데 빗사이로 막았다는 거죠. 지금 이 중앙선 넘었는데 교통법규 위반은 아니다. 중앙선은 넘었는데 차량 충돌은 없었다는 거죠. 싹 피해갔다는 거죠. 지금 요 논리대로라면 이게 뭐 이렇게 저 딱 공중에 떠 있는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조윤선 전임 정무수석이 기소가 됐어야 마땅해요. 박준우 정무수석이에요. 거기 기소가 됐어야죠, 그러면. 근데 기소 안 됐잖아요. 안 돼 있어요. 빠져 예, 있어요. 그 이 사람이 사건에서. 유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갔는데 이미 작성된 이후였다라고 한다면 작성했던 박준우. 때 박준우 정무수석은 그때 뭐 했느냐? 조사받고 구속되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형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한테 밀었는데 전임자는 빠져 있어. 이상하잖아요. 잘라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특검 수사 때 언론 보도를 국민들이 다 신문으로 봤는데 리스트를 받아본 명단을 받아본 조윤선 당시 예. 정무수석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하고 짜증을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진용 전 장관처럼 이 일이 탐탁치 않았던 기세까지도 감정까지도 표현이 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증언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유진용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한 또 증언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본 조윤선 전 장관이 개입했던 정황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하. 법정에서는 이게 특검이 입증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입증을 못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거 불충분의 취지로 무죄를 준 것이지 사실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뭐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게 유죄를 때리기에는 증거가 너무 없네. 재판부가 이렇게 면피를 준 거거든요. 지금 표창원 의원이 그래서 오늘 예. 트윗에 이제 SNS에 쓴 글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법조인 동문들만 봐주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지금 여기 법조인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박준호 지금 얘기는 업무 지시를 이행을 해가면서 이런 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했다라는 얘기는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에게 업무 인수를 하면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을 보정해서 했고요. 예. 신동철 차관, 제일 차관. 정무비서관 그때 비서관, 정무비서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이거를 보고를 했다라면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보고를 안 한 게 후회가 된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그럼 두 개가 진술이 엇갈리잖아요. 법원에서 박준호 전 정무수석 진술은 못 믿겠다고 한 거예요. 신동철 비서관 얘기는 믿은 거예요. 근데 신동철 비서관의 얘기가 참 이상한 게, 자, 이게 법원에서 봐준 논리는 뭐냐면 실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무수석이지만 거의 왕따처럼 이 사람한테 모르게 다 추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신동철 비서관은 만약에 내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에게 보고를 했으면 이걸 막을 수 있었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건데, 그럼 실사라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정무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6개월 동안 박 대통령이랑 박 전 대통령이랑 독대 한 번도 못했다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실세는 아니었던 것처럼 또 조윤선 장관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이 되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고 드라마 이거 보세요. 또 얘기한 건 그 뭐예요? 얘기를 또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건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엇갈리는 얘기들이 있는데 안 맞아서 조윤선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만 핀셋으로 그러니까. 뽑아내서 뽑아. 제 무죄. 말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유리한 것만 뽑아서 법원이 채택을 했느냐. 그럼 이상하다는 거예요. 같은 서울대 84학번인가요? 누가요? 판사하고? 판사하고는 지금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남편인 남편. 변호사하고 동기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조윤선 장관의 남편이에요. 저는 그러면 판사 역할을 해야 되는 와, 건가요? 황 판사. 마르고 닳도록 판사할 거 아니야? 옷 벗잖아. 그럼 어디가? 김현장이 제일 좋아. 눈 찔끔 감고 한 번 쪽팔리고 말아 그냥. 아유, 박 변호사 부인 그렇게 교도소, 구치소 들어가 있는데 마음 많이 아프지. 내 마음에 찢어지네 이 사람아.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가족인데 이런 것까지는 내가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나도 고민이 깊네. 그래 내 자리 하나 비워놓을게. 가정입니다. 예. 이게 소설이죠, 소설. 박수 치세요 좀. 연구를 봤으면 막이 내리고 난 다음 아니, 이거 진짜 저는 예. 사실은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예. 오죽 이해가 안 가면 이런 가상극까지 제가 해드리겠어요. 예, 또 하라고 하는 그 양절 변호사도 이상한 분이에요. 연기력은 별로였어요. 김 기자님. 예. 정말 설명이 안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좀 좋게 봐주려고 그래도 제가 어제 이 판결을 보고 한 6, 7명 변호사들한테 전화를 돌려봤어요. 네. 기자한테는 전화를 안 돌리셨군요. 이건 변호사들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네네. 근데 한 명만 이모 변호사만 아직 기사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투명 인간. 한 변호사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법원의 권력은 이미 대형 로펌으로 넘어갔다. 네,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주제를 여기서 한정해서 하는데, 일단 투명 인간, 노회찬 의원처럼 투명 인간이었다라고 하면, 법원의 판단이 설득력이 있겠죠. 예, 왕따 근데, 논리도 또 설명이 되죠? 예, 그런데 만약에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여론이 들끓는데 특검 혹은 기소를 유지하고 있는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지 여부가 제가 좀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을 했었습니다. 거의 협조하지 않았죠. 예. 답변을 다 회피했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는 상당 부분 그 기사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하느냐. 만약에 항소를 안 한다. 그러면 지난 청와대에서 마치 영부인 역할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조윤선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매우 중한 협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비법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더 나간 건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좀 전에 거기까지 가지 말라 그래놓고 본인은 더 위로 올라가시는데 놀라운 지금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 말을 잃었어요. 저도 음모가설이 하나 있는데 김 기자님과는 좀 사뭇 달라요. 예. 그러니까 특검의 핵심적인 것을 협조하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증언을 하고 프리바게인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만, 프리바게닝이 없죠. 없습니다만 거기에 준하는 혜택을 본 거 아니냐. 장시호, 정유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와 다르게 뭐냐면 지금 이 대중의 주목을 끌기 위한 역할일 수 있다. 여기에 무죄를 줌으로써 공분을 일으키잖아요. 아니 어떻게 조윤선이 무죄를 받아요? 지금 이제 세간에 다 이제 국민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이번 판결에선 핵심적인 건 따로 있어요. 뭔가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불꽃놀이를 지금 한 거예요. 오늘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 시대는 타이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봉주의 음모 시대.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거기까지 네. 법원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네.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취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로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암암리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사실이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한다. 협조적이면. 그렇죠? 네. 이번 양형에 그런데 참작한데. 두 분의 이 논리를 제가 이제 바로 탄핵해 버릴게요. 네. 뭐냐면
김기춘 블랙리스트 사건의 증거, 조윤선 사건의 증거, 김종 그다음에 김상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거 이런 등등이 따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요 사람의 증거, 요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건 전체 증거에서 그 역할들을 거기다 놓는 거지. 너는 예를 들어 갖고 검찰이 상대적으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증거를 부실하게 놓았다고 한다면 이분의 의견도 맞고 이분의 의견도 맞을 수가 있는데 눈 증거는 김기춘이나 거의 통으로,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주장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저도 두 분의 의견을 탄핵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예. 어제 법원 이 사건 재판부에서 굉장히 특이한 어떤 설명서를 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A4 30장. 35장. 35장 중에 특이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무죄다라는 취지의 네, 또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나오는지가 모르겠죠. 아니, 지난번 최순실 그 실형 선고할 때 네. 그때 뭐라 판결했어요? 본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건에 선을 긋는다. 당연하죠. 기소가 되지도 않은 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취지로 아니 얘기를 무관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호. 이게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범이란 취지로 적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윤선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 조윤선 전 장관의 정무수석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어서 모든 걸 지시하면 정무수석이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하. 근데 어제 재판부에서는 김기춘이 정점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야 왕따가 될 수 있어요. 김기춘이 정점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모르게 김기춘이 과잉 충성해서 자기가 그냥 일을 꾸몄으니까 정무수석이 빠져나갈 수가 있지. 그랬었구나. 박 전 대통령이 정점이면 왜 정무수석을 빼요? 그것도 자기하고 드라마도 공유하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탄핵이 아니에요. 제 주장이 그거예요. 뭘또 박 갑자기 전 대통령이 숟가락을 아니, 얹으세요? 조윤선이 지금 실검 1인데 예. 이틀 동안 조윤선이 실검 1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조윤선이 이 무죄를 받느냐 최순실이 블랙리스트에서 반했을 것 같아요. 실검에서 밀려서. 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훨씬 중요한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서 정점이 아니었다. 김기춘에서 끝났고 예. 박 전 대통령과 연결이 안 된다. 이게 훨씬 놀라운 사안인데 예. 조윤선이 이걸 가려버리기 때문에 전 조윤선을 풀어주고 예. 토끼몰이 하듯이 대중들이 어떻게 조윤선이 이게 재판부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예. 지금 박근혜는 가려져 있는 게 이 두 가지의 문제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음모가설을 어허. 조윤선은 핵심 사안이 아닌데 어허. 이 시민들의 눈을 블라인딩 하기 위한 하나의 삐끼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예. 박 전 대통령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탄핵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우리가 탄핵 결정 때 예. 뇌물죄는 특검이 수사 중이어서 헌재가 이걸 뺍니다. 아,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유무죄를 따진 게 맞습니다. 아니고 헌법 정신의 유리 네. 이것을 따진 거기 때문에. 근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거를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판단한 겁니까? 전 어제 판결문을 읽어보고 예. 이상하다 이렇게 된 아하. 거죠. 이 주장을 오늘 요 방송에서만 끝으로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게, 다른 이게 데. 안 맞는 게요. 예. 이게 안 맞는 게 지금 이런 엉뚱한 생각 할까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해명서를 또 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재판부에서 설명서를 낸 걸 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설명서를 내서 저거는 저 재판부의 의견일 뿐이고 실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사건에 하고 있는 재판과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다시 해명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이쪽 그 조윤선 재판부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와 관계 없다라고 하니까 막상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아직 우리 결론도 안 내렸어. 그 예, 사람들 상관없어.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법원 중재에 나서서 야 오해들 하지 마세요라고 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법원이 하는 재판부에서 설명서를 내는데 저거 잘못된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유죄 이런 거나 똑같은 그러니까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게 뭐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이랬다. 진정한 음모는 여기 있네. 우리 사법부가 개판이니까 빨리 개혁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저도 진짜 오죽하면 이런 식의 법원들이 혼선을 잇는 일이 그러니까 벌어지냐고요. 이제 법조인이 계시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진짜 궁금한 거 근데 하나만. 진정한 음모는 네. 이거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행복하게 하라고. 네. 그거 아니? 스트레스 받는 거 아이고 이게 뭐가 행복해요. 어제 저는 제 SNS에 3년째 술 끊으셨다가 술 다시 마신다는 분까지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 아니 특검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예. 문학동네라는 출판사, 메이저 출판사입니다. 여길 찍어서 자, 세월호와 관련된 책을 출간했다 하니
이 출판사에 대한 지원을 원천 배제하라. 아, 라고 그럼 이야기했다라는 관련했네? 기사를 본 저의 머리는 뭔가 싶은 거예요. 오호.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좌파 이 진보 농객들 문화예술인을 척결하고 이게 아니고 매우 이상한 것은 자, 이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좌파라고 딱지를 붙인 거고요. 예. 세월호에 관해서 뭔가 슬프다, 안타깝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진실을 찾아서 그러면 이제 다 좌파 딱지를 붙인 거고 지금 예.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는 정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출판사를 찍어서 지원해서 배제하라, 예. 절대 지원하지 마라. 이런 이 다수 문체부 이제 공무원들의 증언은 뭐가 되느냐 이거죠. 그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이제 예. 오보로 정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게 사실이고, 그게 공소사실에 들어있고, 그게 증거로 들어있으면, 이게 어제 이제 그 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라는 건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큰 어느 일반 회사라고 할지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걸 해결하라고 하면서 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부 지난 다음 다른 회사 B회사라는 회사 가보니까 그 회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흑색전전하고 있는데 가서 영업부가 해서 그 B회사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거래도 끊어버리고 그 회사 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점 걸어서 그 앞으로 우리랑 일 못하게 이렇게 지시하진 않잖아요. 회사 회장이 그룹 회장이 정도 영업부 그게 알아본 다음에 좀 잘해. 그 다음에 그 영업부에서 우리 이렇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해서 수장이 무관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상하다는 거죠. 트럼보라고 하는 작가를 아세요? 덜턴 트럼보. 알죠. 영화도 헐리우드의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최대 피해자. 그렇죠. 이게 1950년 초반에 네네. 로마의 휴일을 쓴 작가인데 헐리우드 블랙리스트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필명으로 가명으로 11편의 그 작품을 써요. 그리고 오스카상까지 받아. 가명으로. 네네. 이게 그러니까 50년대 초반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메카시즘이죠. 이 메카시즘 열풍이 불기 바로 직전에. 네. 그리고 이게 2015년, 2년 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시감이 있는 거죠. 예지력이 있는 거예요, 영화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예,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감동 깊게 봤기 트럼보가 때문에 과연 조윤선 이 무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글쎄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성명을 냈죠. 그 말씀이 그럼요. 주셨던 분은 그 말씀이 뭐였냐면 제발 우리가 했던 작품들 중에서 하나라도 보고 당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라면서 당신들이 법에 있어서는 신급에 있어서 최고의 판단자일지 모르지만 진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판단자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제발 우리를 존중해 달라라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 예. 제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아니, 이 트럼보 시대 50년 초반에도 이때 블랙리스트 때문에 미국의 그 문화예술인들이 막 자살하고 그랬어요. 자살하고 삶이 피폐화되고 예. 생계가 이어져 똑같은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벌어진 것들 중에 하나가 저도 예. 이제 출판 관련된 일을 해서 조금 아는데 세종도서 같은 걸 폐지를 해버렸거든요. 세종도서라는 게 당시 문체부에서 우수도서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지원해주냐면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치 책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1,000만 원치 책 사주면요 필자한테는 인세 10% 정도, 100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책 한 권 쓰는 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그거 100만 원 가져가는 거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럼 얼마나 정말 치졸하고 비겁한 거예요. 트럼보 딸이 당시에 이제 막 그 메카시 열풍이 불어지고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라 이제 막 그러니까 하루는 집에 와서 트럼보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공산주의자야? 그러니까 트럼보가 뭐라 하냐면 넌 도시락을 싸갔는데 햄하고 치즈 맛있는 걸 넣어서 옆에 애가 가난해서 밥을 못 사는데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트럼보 딸이 같이 나눠 먹어야죠. 그러니까 트럼보가 그럼 넌 공산주의자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의 좌파 성향이라는 게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좌파로 몰았던 게.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10,000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이게 무죄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무죄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이 예. 부분을 형법으로 단죄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성립이 된 겁니다. 다만 국민감정법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정권에게 3년 혹은 집행유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예. 사실 우리 법에는 뭐 이제 변호사님 계시지만
블랙리스트를 단죄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단죄하냐? 예. 블랙리스트를 무슨 법을 걸었어요? 만들면서 지시하면서 이렇게 직권남용과 강요, 그다음에 위증죄가 지금 이번 재판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제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직권남용 큰 죄는 자, 직권남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3년형을 받았다라고 예. 하는 것은 사실은 대전제를 빼고 법적인 부분만 들여다본다면 무척 세게 받은 거죠. 사실 적지 않은 형량을 받은 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는 게 이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가 황병헌 부장판사가 과거에 그 라면을 훔친 절도범에게 이분이 한 게 아니에요. 네. 이분이 한 게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와 오해가 됐죠. SNS에서 그 SNS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라면을 훔친 절도범에게는 2년형의 2년, 3년 6개월의 징역을 매기는데 어떻게 이 사안을 이렇게 적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법적인 무지에서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게 절도, 그리고 또 특수절도는 많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그렇죠. 가능한 범죄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지난번에 검찰청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무집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부분도 특수 공무집행죄가 적용됐을 경우에는 많게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분을 사고 당연히 단죄해야 되는 커다란 사건이지만 사실은 법을 적용할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판결은 이제 황병헌 판사가 내린 건 아니고 예. 다른 판사가 내렸는데 이렇게 그 분식집에 들어가서 2만 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게 그렇죠. 3년 6개월이면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헌법 정신을 위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과하게 내렸냐. 그 부분, 이제 이런 걸 네. 비교한 거고 네. 이건 황병헌 판사가 내린 건 예, 아닙니다. 근데 황판 사건이 아닌데 하여튼 예. 그 부분도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예. 그게 그 당시 사건이 단순 절도가 아니고 이게 그 한 차례가 아니고 만약에 누범이 됐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사실은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검찰도 법 적용을 형법으로 하자 이런 논의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황 판사가 예. 그 판결을 내린 게 아닌 게 맞는데 SNS에서 도는 워딩을 그대로 인용드리면 예, 비교한 거죠. 라면을 훔치면 3년 6개월을 징역 사는데 나라를 훔치면 3년밖에 안 사나 이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양형이 지금 공정하지 않다, 형평하지 않다. 그렇죠. 국민정서법은 그걸 느끼는 건데 그렇다면 직권남용을 인정했는데 이건 최대가 5년이라 5년을 때려야 마땅한데 고령임을 참작하고 등등 해서 3년 정도 양형이면은 적절하다. 근데 검찰은 7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중처벌을 하니까 최고 형량이 5년인데 이미 검찰은 7년 구형한 거 아닙니까? 가중처벌을 하니까 7년 6개월이 최고 형량인 거예요. 그 6개월 떼고 7년을 한 거예요. 근데 최대 5년으로 보고 고령을 참작해서 3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직권남용이 아니고 자 지금 헌법을 위배했다는 건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헌법을 위배할 수도 있죠. 어느 순간. 둘이 술 먹고 싸우다가 예. 넌 좌파야 난 우파야 싸우다가 때렸어요. 그럼 폭행으로도 걸리지만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개인 사이에선 흔히 있는 일인데 공직자는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공직자가 헌법을 위배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복무해야 되는 가장 기본 정신을 저버린 거잖아요. 이걸 저는 반국가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보기에는 반국가 행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을 자기가 그 얘기를 토로했어요. 저는 도승지인데 조선시대 같으면 예. 패망한 왕조의 도승지로서 사약을 받아 마땅합니다. 예. 하지만 옥에서 죽고 싶진 않습니다. 제 심장은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놓고 처음에는 이걸 블랙리스트를 부인했어요. 그러다 얼마나 치졸 하냐면 부인을 못하게 되니까 인정은 하는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책을 비서실장이 만듭니까? 정책을 한 정부의 정책을 이걸 누가 만듭니까? 정책을. 그래서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통치적 행위다 그러고 묻어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통치적 행위임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정책이라면 이렇게 은밀하게 투명하지 않게 집행돼서야 마땅하겠느냐. 예. 그래서 오늘 이재용 이 부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어제 문 대통령이 총수들 만나서 간담회 하는 것도 청탁 아닙니까? 박근혜 이재용 만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얘기를 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오늘 그 사과문을 냈습니다. 실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법정에서요. 법정에서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어제
어제 첫 번째 예.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예. 이 호프 타임이. 예. 그거하고 박 전 대통령이 총수를 독재한 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그게 알려지면서 어허. 제일 놀란 건 삼성이에요. 오늘 저녁 6시에 삼성 회장이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그럼 청탁하러 가나요? 이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얘기를 했는데 책임 변호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자, 이 발언은 큰일 날 발언이다. 빨리 사과하라. 실언이라고 굳이 발표까지 했습니다,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돈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달라 그랬느냐, 뭐 청탁을 받았느냐, 예. 공개하고 모든 이야기가 다 언론에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어허. 재계 총수들과 만나고 갔겠어요. 그때는 또 정경련이 있었는데 정경련이 지금 해체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이 달라진 거를 모르고 있다. 법조인도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 도승지 얘기를 본인이 꺼내고 정책이었다고 우기고 처음에는 이거 없다 그랬다가 나중엔 인정할 수밖에 정책이다. 없으니까 전혀 정책이라고. 다른 얘기를 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지금 스스로 법적 대응 논리가 중구난방인데 저는 그냥 이거는 이 죄가 법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공직자, 최고 고위직의 공직자가 이 정도를 했으면 반국가 행위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왜 화가 나냐면 정서법이 이 정도 되면 본인이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다. 국민들에게 사죄한다. 예.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러면은 국민들은 3년이라도 괜찮을 거예요. 어쩌면. 예. 그래, 우리 법이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 앞으로 개선하자. 소급할 수는 없이 알겠습니다. 3년이네. 근데 조윤선은 나오면서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우리 패널들이 오시면 이제 댓글을 가끔 보면 가끔 올라오는 게 패널들 말 좀 끊지 마라. 그 오늘 안 끊으려고 봤더니 한 20분은 하겠어요.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스스로 끝났습니다. 네. 아니, 제가 자꾸 이러니까 이게 끄는 거예요. 손을 그런가요? 까딱까딱. 그런데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이제 저는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간 쌓았던 공적을 감안해서 네. 간첩 조작한 게 공적인가요? 긴장도 받았고. 예, 그리고 최승호 PD의 자백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제일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이 23건이 나오는데 그것도 재심 청구해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직접 관여한 게 15건. 나머지 8건까지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원에 근무하던 4년 6개월 동안, 그 5년도 안 된 시간 동안 저지른 일이거든요. 이걸 국민들이 공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황 판사의 그 논거를 과연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이죠. 말씀하신 사건들은요. 공소시효나 이런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재수사를 해도 마땅한 정도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그 유능한 제일교포 조국을 찾아서 모국을 찾아서 유학 와서 간첩으로 몰려갖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그 영화 대목에 정신이상자 된 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무서워요. 한국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을 못 오고. 지금 이 상황으로도 9천 명이 넘는 분들, 딱 이 사건만 놓고 보자고요. 근데 만 지금 명 가까운. 만 명 예. 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구체적인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법을 어떻게 선고를 하냐면, 5년 이하라는 법정형이 있으면 1개월에서 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1개월에서 5년까지인데 다른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또 가중을 하거나 감경을 해요. 그러면 가중이나 감경이 무조건 1개월, 2개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자, 가중 사유가 있으니까 2배 합니다. 10년. 감경 사유가 있으니까 절반을 깎습니다. 5년. 이런 식으로 일단 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기초를 만드는 게 그럼 1년에서 예를 들어 1년에서 7년 사이에서 우리가 선고를 합니다라는 게 나와요. 어느 정도. 예.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대법원이 가진 양형 기준이라는 걸 갑니다. 자, 절도로 치면 이 사람이 절도를 한 게 액수가 얼마냐, 피해는 회복이 됐냐, 아니면 몇 번째냐 이런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가중사유 있고 감경사유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판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드리냐면 직권남용인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양형 기준이 대법원에 있을까요? 예상을 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일반적인 직권남용의 기준, 일반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기여했던 부분, 고령이기 때니까 기여했던 부분,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으니까 고려하는 거 이런 게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딱 정확히 국헌문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인들이 내놓은 성명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정농단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없다는 건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형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가지고 제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그 범죄에 적용해서 처벌을 해 주십시오. 처벌이 됐습니까?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여전히 그냥 기계적으로 본인이 다른 재판할 때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산수하듯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래 이건 3년 이렇게 한 겁니다. 흥분했어요 오늘 양재.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말씀하신 대로 국정농단을 어떤 단죄하는 우리가 특정 어떤 뭐 구체적인 법률이나 법안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우리의 법 체계를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김기춘 실장도 사실은 반론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법조인들, 약간 보수의 법조인들이겠지만 정책을 일일이 다 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 혹은 비정상의 정상화라 뭐 이런 부분들도 나름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논리지만, 근데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어떤 정권 아니면 공직자가 성향을 나누고 혜택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이런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라고 해서 단죄한 자체가 나름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병원 부장판사 아까 우리가 저 그래프를 봤나요? 아까 지나갔습니다. 아까 지나갔네. 네네. 근데 최순실 사태 분노해서 검찰총장 포크레인 돌진한 남자의 징역 2년 선고하고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이거는 선뜻 납득하기가 조금은 어려워 보이네요. 제 말은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붙일게요. 예. 1,700만 명이 연동원돼서 촛불을 들 때, 자, 우리가 이 정권을 무너뜨린다면, 이 폐악하고 부정한 정권이 예. 지금 헌법을 유린하고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이들을 이제 재판에, 법정에 회부한다면, 얼마를 살 것인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20년 살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박근혜를 구속하라. 김기춘도 구속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이 1,700만 명이 외쳤던 것의 결과물, 징역 3년, 블랙리스트, 물론 이제 국정농단 중에 일부입니다만 아주 핵심적인 일부. 그리고 이제 하나, 그 현장의 사람들의 이제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20, 30년이 지났어요. 예. 제가 완전 할아버지 됐습니다. 예. 손주, 증손주가 그때, 역사책에서 이 사건을 보다가 그래서 그 악독한 비서실장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3년 살았다. 그럼 지금 이제 신문 보면 3년짜리 많잖아요. 뭐 살인, 뭐 여러 가지 등등. 살인이 뭐예요? 치상만 해도 한 3년 살지 않습니까? 예, 절도만 해도 3년 살고. 알겠습니다. 그럼 3년밖에 왜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알겠습니다. 이게 역사에 남아야 되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끝날 때, 이제 클로징 멘트를 제가 하거든요. 네. 그 클로징 멘트 쓰느라고 힘들어요. 네. 한 2, 3분 걸리거든요, 쓰는데. 읽는데도 한 2, 3분 걸리고. 오늘은 제 대신에 양지열 변호사에게 클로징 멘트를 드리고 황병원 부장판사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 좋네요. 한 4, 50초 정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카메라. 갑자기 왜 예. 영상 1번 카메라 보시고요. 저기 보시고. 예. 황병원 부장판사에게. 흥분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약속인 거고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존의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박준호 전 정무수석 진술은 못 믿겠다고 한 거예요. 신동철 비서관 얘기면 믿은 거예요. 근데 신동철 비서관의 얘기가 참 이상한 게, 자, 이게 법원에서 봐준 논리는 뭐냐면 실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무수석이지만 거의 왕따처럼 이 사람한테 모르게 다 추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신동철 비서관은 만약에 내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에게 보고를 했으면 이걸 막을 수 있었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건데, 그럼 실세라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정무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6개월 동안 박 대통령이랑 박 전 대통령이랑 독대 한 번도 못 했다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실세는 아니었던 것처럼 또 조윤선 장관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이 되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전화해놓고 드라마 이거 보세요. 또 얘기한 건 그 뭐예요? 얘기를 또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건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엇갈리는 얘기들이 있는데, 안 맞아서 조윤선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만 핀셋으로 그러니까. 뽑아내서 뽑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유리한 것만 뽑아서 법원이 채택을 했느냐. 이상하다는 거예요. 같은 서울대 84학번인가요? 누가요? 판사하고? 판사하고는 지금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예, 남편인 남편. 변호사하고 동기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조윤선 장관의 남편이에요. 저는 그러면 판사 역할을 해야 되는 와, 건가요? 황 판사. 마르고 닳도록 판사할 거 아니야? 옷 벗잖아. 그럼 그러게. 어디가? 김현장이 제일 좋아. 눈 찔끔 감고 한번 쪽팔리고 말아 그냥. 아유, 박 변호사 부인 그렇게 교도소, 구치소 들어가 있는데 마음 많이 아프지. 내 마음이 찢어지네 이 사람아.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가족인데 이런 것까지는 내가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나도 고민이 깊네. 그래 내 자리 하나 비워놓게. 가정입니다. 예. 맞아. 이게 소설이죠, 소설. 박수 치세요 좀. 연구를 봤으면 막이 내리고 난 다음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예. 사실은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정무수석이에요. 거기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근데 기소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빠져 예, 있어요. 그 이 사람이 사건에서. 유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갔는데 이미 작성된 이후였다라고 한다면 작성했던 때 박준우 정무수석은 그때 뭐 했느냐? 조사 받고 구속되고 기소돼서 재판 받고 형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전임자한테 밀었는데 전임자는 빠져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잘라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특검 수사 때 언론 보도를 국민들이 다 신문으로 봤는데 리스트를 받아본 명단을 받아본 조윤선 당시 예. 정무수석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하고 짜증을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진용 전 장관처럼 이 일이 탐탁치 않았던 기세까지도 감정까지도 표현이 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증언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유진용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한 또 증언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본 조윤선 전 장관이 개입했던 정황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하. 법정에서는 이게 특검이 입증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입증을 못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거 불충분의 취지로 무죄를 준 것이지 사실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뭐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게 유죄를 때리기에는 증거가 너무 없네. 재판부가 이렇게 면피를 준 거거든요. 지금 표창원 의원이 그래서 오늘 예. 트윗에 이제 SNS에 쓴 글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법조인 동기 동문들만 봐주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지금 여기 법조인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박준호 지금 얘기는 업무 지시를 이행을 해가면서 이런 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했다라는 얘기는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에게 업무 인수를 하면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을 보정해서 했고요. 예. 신동철 차관, 제일 차관. 비서관, 그때 비서관, 정무비서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이거를 보고를 했다라면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보고를 안 한 게 후회가 된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그럼 두 개가 진술이 엇갈리잖아요. 법원에서 A4 용지 35장에 해당하는 설명서까지 내놨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내거든요, 잘. 판결문도 며칠 있다 나오는데 쫙 봤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다 보셨어요? 예. 왜냐면 35장이라 봐야 법조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두 줄 건너 띄고. 폰트도 있고 예. 거기에 증거 있고 뭐 판례 이론 나와 있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지 싶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요, 많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정점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도가 돼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었고 그 명단을 만드는데 정무수석실의 비서관 두 사람이 동원이 됐고 예. 그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문화체육 교육문화수석실도 연락이 됐고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사항을 하달을 한 다음에 그거를 총괄 취합해서 명단을 만들었고 그 명단을 다시 문체부에 내려보내서 그냥 명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원 배제까지 했기 때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유죄라고 예.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조윤선 장관은 왜 무죄냐? 그때 조윤선 장관은 어느 위치에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안 갔다는 거예요, 정무수석실에. 명단을 만들어진 이후에 정무수석실에 갔기 때문에 정무수석으로서는 그때 직접 관여를 안 했다는 거고. 무슨 얘기예요? 집행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집행을 할 때는 문체부에 갔는데 문체부에 딱 갔을 때는 이미 집행이 이뤄진 다음에 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 그 남겨진 서류를 파기하라고 지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서류를 파기하라고 했고 남겨진 그런 게 문제가 됐다는 걸 인지는 했지만 실제 지원 배제에 자기가 사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왔는데 비사이로 막았다는 거죠. 예. 지금 이 말에 중앙선 대해 넘었는데 교통법규 위반은 아니다. 중앙선은 넘었는데 차량 충돌은 없었다는 거죠. 싹 피해갔다는 거죠. 지금 요 논리대로라면 이게 뭐 이렇게 저 딱 공중에 떠 있는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조윤선 전임 정무수석이 기소가 됐어야 마땅해요.
박준우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비법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더 나간 건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좀 전에 거기까지 가지 말라 그래놓고 본인은 더 위로 올라가시는데. 놀라운 지금.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 말을 잃었어요. 저도 음모가설이 하나 있는데 김 기자님과는 좀 사뭇 달라요. 예. 그러니까 특검의 핵심적인 것을 협조하고,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증언을 하고 프리바게인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만, 프리바게닝이 없죠. 없습니다만 거기에 준하는 뭐 혜택을 본 거 아니냐? 뭐 장시호, 정유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와 다르게 뭐냐면 지금 이 대중의 주목을 끌기 위한 역할일 수 있다. 여기에 무죄를 줌으로써 공분을 일으키잖아요. 아니 어떻게 조윤선이 무죄를 받아요? 지금 이제 세간에 다 이제 국민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이번 판결에선 핵심적인 건 따로 있어요. 뭔가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불꽃놀이를 지금 한 거예요. 오늘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 시대는 타이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봉주의 음모 시대.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거기까지 네. 법원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네.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취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로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암암리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사실이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한다. 협조적이면. 그렇죠? 네. 이번 양형에 그런데 들어갔는데. 두 분의 이 논리를 제가 이제 바로 탄핵해 버릴게요. 네. 뭐냐면 김기춘 블랙리스트 사건의 증거, 조윤선 사건의 증거, 김종 그다음에 김상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거 이런 등등이 따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요 사람의 증거, 요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건 전체 증거에서 그 역할들을 거기다 놓는 거지. 너는 예를 들어 갖고 검찰이 상대적으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증거를 부실하게 놓았다고 한다면 이분의 의견도 맞고 이분의 의견도 맞을 수가 있는데 눈 증거는 근데 오죽 이해가 안 가면 이런 가상극까지 제가 해드리겠어요. 네, 또 하라고 하는 그 양철 변호사도 이상한 분이에요. 연기력은 별로였어요. 김 기자님. 예. 정말 설명이 안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좀 좋게 봐주려고 그래도 제가 어제 이 판결을 보고 한 6, 7명 변호사들한테 전화를 돌려봤어요. 네. 기자한테는 전화를 안 돌리셨군요. 이건 변호사들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네네. 근데 한 명만 이모 변호사만 아직 기사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투명 인간 한 변호사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법원의 권력은 이미 대형 로펌으로 넘어갔다. 네,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주제를 여기서 한정해서 하는데, 일단 투명 인간, 노회찬 의원처럼 투명 인간이었다라고 하면, 뭐, 법원의 판단이 설득력이 있겠죠. 예, 왕따 논리도 또 설명이 되죠. 예, 그런데 만약에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여론이 들끓는데 특검 혹은 기소를 유지하고 있는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지 여부가 제가 좀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을 했었습니다. 거의 협조하지 않았죠. 예. 답변을 다 회피했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는 상당 부분 그 기사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하느냐. 만약에 항소를 안 한다. 그러면 지난 청와대에서 마치 영부인 역할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조윤선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매우 중한 협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